29장 나폴레옹의 등장, 나폴레옹의 야망. 영국 국왕과 중국 황제가 편지를 주고받던 동안에 국왕이 없어진 나라 프랑스의 국민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웬 독재자가 자기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걸 알아차렸어. 로베스 피에르가 기요틴으로 보내진 후 국민공회는 프랑스를 전체 국민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던 맨 처음의 생각을 포기했어. 혁명이 국왕과 귀족들을 제거했지만 혁명은 또한 국가를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던 거야. 그래서 국민공회는 과도 정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어. 소수의 시민들이 국가 통치 권력을 갖는 것을 과도 정치라고 해. 군인들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가진 모든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단다. 그 지도자들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처럼 두 개의 하우스를 구성했어. 프랑스에서 두 하우스는 각각 원로원과 500인 회라고 불렸어. 그리고 두 하우스에서 5명을 선출해서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이 내각이 프랑스를 통치했단다. 이 5명을 총재라고 부르고 이 내각을 총재정부라고도 해. 내각의 첫째 과제는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었어. 오스트리아는 혁명 기간 동안에 이미 프랑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었고 아직도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각은 장군들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해주기를 원했어. 내각이 선택한 장군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어. 나폴레옹은 이미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어. 몇 년 전에 나폴레옹은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국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치려 했던 사람들 수백 명을 체포했었어. 로베스피에르는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했지.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대포를 쏴서 대다수를 죽이고 죽지 않은 자들은 기요틴으로 보냈어. 그는 나중에 그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구나. 싸움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 이기는 쪽에 붙는 게 상책이란다. 먹히는 것보다는 먹는 게 항상 나은 법이야. 나폴레옹은 이기는 쪽에 붙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었단다. 내각의 명령을 받은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격했어. 그 무렵에 이탈리아는 서로 떨어진 작은 왕국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였고 그 북쪽 일대의 프랑스 접경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몰아낸다면 프랑스의 국경이 안전해지는 것이었지. 그런데 나폴레옹의 부대는 이제 전쟁이라면 신물이 날 지경이었어. 병사들은 늘 배가 고파서 비실거렸고 벌써 여러 달째 급료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병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들 투덜거리고 있었어. 그러나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사기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데에는 아주 도사였단다. 또 통솔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어. 그가 소리쳤어. 제군들은 지금 모두 굶주리고 헐벗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가려는 그곳은 부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거기서 제군들은 각자의 명예와 영광과 부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싸워라. 그 모든 것이 제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싸움 한번 잘하면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된다는 그 말에 갑자기 기운이 솟구친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나폴레옹의 뒤를 따랐어. 오스트리아군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 북부 이탈리아를 장악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 침략군으로부터 이탈리아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노라고 선언했어. 그는 이렇게 외쳤어.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시켜주려고 왔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들을 억압했던 독재자들하고만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미술 작품들을 모조리 훔쳐서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으로 가지고 갔어. 그때 나폴레옹이 훔쳐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지금도 파리에 있단다. 나폴레옹은 또 자기는 가톨릭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약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 그는 교회의 금그릇과 은그릇과 값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귀한 그림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면서 마구 훔쳐갔어. 이탈리아에는 프랑스 인간들이 다 강도는 아니겠지만 프랑스 인간들 중에 강도가 많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생긴 속담이 아닌가 싶어.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으로 진격했어. 빈은 오스만 투르크 군대의 공격을 막아낸 적도 있었지만 나폴레옹의 군더마저도 물리칠 자신은 없었던가 봐. 그래서 그들은 벨기에와 롬바르디아를 내준다는 조건으로 나폴레옹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
나폴레옹은 승리를 안고 파리로 돌아왔어. 그를 위해서 시가 행진이 열리고 날마다 파티가 벌어졌어. 나폴레옹은 자신은 다만 조국 프랑스와 프랑스 정부를 위해서 싸웠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야망이 있었단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자네들은 내가 내각의 저 변호사들한테나 잘 보이려고 이탈리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큰 소리를 쳤대. 내각은 권력을 노리는 나폴레옹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이번에는 영국을 쳐들어가 달라고 말했어. 바다 건너 영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나폴레옹이 모를 리가 없었어.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고 프랑스 군대는 약하고 지쳐 있었어. 그래서 그는 영국보다는 이집트를 먼저 공격하는 게 낫다고 내각을 구슬렸어. 지금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투르크 사람들은 프랑스와는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 내각이 승낙했어. 이집트는 아주 먼 곳이고 따라서 나폴레옹이 한동안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동안 자기들이 국가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나폴레옹의 부대가 바다를 통해 이집트로 향했어. 한편 영국 해군 제독 호레이쇼 넬슨은 첩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프랑스군의 한 부대가 어딘가로 막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싸움터로 나가긴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는 보고였어. 넬슨은 나폴레옹을 찾으려고 지중해로 향했어. 그는 프랑스 군대가 영국의 어느 식민지나 보호령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한편 이집트에 상륙한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점령했어. 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는 당신들을 억압했던 투르크 사람들을 물리치고 당신들의 권리를 차지해주기 위해서 왔다. 마호메트와 코란을 존중하는 내 마음은 투르크 사람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어. 영국 해군이 마침내 그의 발자취를 발견했던 거야. 두 군대가 맞붙었어. 아부키르만 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싸움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영국 해군에 크게 패했어. 이때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연락이 끊겨 고립되었어.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 맺어졌고 나폴레옹은 군사를 두고 프랑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실패로 끝난 거야. 하지만 나폴레옹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를 영웅으로 대접했단다. 물론 그들은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까맣게 몰랐던 것이지. 나폴레옹은 권력을 차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 나폴레옹은 총검을 세운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원로원으로 쳐들어갔어. 그리고 내각은 너무 나약해서 프랑스를 지킬 수 없다고 선언했어. 총검을 보고 겁에 질린 원로원은 내각을 치워버리고 3명의 집정관들에게 내각의 임무를 대신하게 하라는 나폴레옹의 요구를 대뜸 받아들였단다. 집정관이란 고대 로마 시대에 나라를 주물렀던 최고 행정관들과 똑같은 것인데 나폴레옹도 물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되었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단 한 명뿐인 집정관이 되었단다. 프랑스 시민들은 나폴레옹을 신뢰했어. 나폴레옹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또 그 당시 프랑스는 혁명 후에 질서나 제도가 바로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은 누구든지 나서서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되찾아준다면 그에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나폴레옹은 국민에게 안정을 주고 힘을 주기만 한다면 국민은 그에게 권력을 허락할 것이라고 믿었어.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 공화국이라고? 공화국 좋아하시네. 우리 국민은 자유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지만 그건 곧 사라지게 되어 있어. 인간이란 말이야. 원래부터 자기 개인의 영달과 만족을 갖고 싶어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자유라고? 자유가 뭔지 알기나 할까? 황제가 된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집정관으로서 프랑스를 다스렸어. 프랑스 국민은 아직 투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였단다. 나폴레옹과 그의 국가위원회가 모든 권력을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야. 나폴레옹은 몹시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헌법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어. 프랑스를 법이 똑바로 지켜지는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지. 그가 만든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적 원리를 담고 있고 나중에 제정된 각 나라 법전의 바탕이 된단다. 이 새로운 법의 요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 고용살이하는 사람이 주인하고 싸우면 반드시 주인이 이긴다. 여자들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 등이었어.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는구나. 여자들은 뜨개질이나 잘하면 돼.
나폴레옹은 또 가톨릭 교회의 지지와 충성을 받아내려고 했어. 그는 교황에게 프랑스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신을 경배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명한 가톨릭 선자들에게 급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어. 물론 그들이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조건에서 말이야. 교황이 승낙했어. 교황은 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한 개 보태겠다고 약속했어. 질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대답.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폴레옹은 어느 누구도 그가 정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 집정관이 된 지 3년 후에 나폴레옹은 다른 집정관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평생 집정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종신 집정관으로 추대하게 했어. 그리고 프랑스를 지배하기 위한 헌법을 제정했어. 그러나 이 헌법은 영국이나 미국의 헌법과는 다른 것이었단다. 프랑스의 새 헌법은 나폴레옹이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맘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국가 정책을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었어. 나폴레옹은 그 헌법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표로서 결정하라고 국민에게 명령했단다. 그리고 그는 찬성 300만 표, 반대 2,000표로 헌법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어. 이 수치는 나폴레옹이 직접 정했대. 나폴레옹은 이제는 자기의 왕국이나 마찬가지가 된 프랑스의 영토를 유럽 대륙 내에서 더욱 넓히려고 했어.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는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땅을 모두 미국한테 팔았단다. 루이지애나 준주라고 불리는 프랑스 영토는 뉴올리언스의 식민지로부터 아칸소, 미주리, 캔자스, 네브래스카 등 중서부 여러 주를 지나 캐나다까지 이른 넓은 지역이었어. 그 넓은 땅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곳은 뉴올리언스 뿐이었단다. 나폴레옹은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사업과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넓히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넓은 땅을 1,500만 달러를 주고 미국에 넘겨줬어. 루이지애나 구이비라고 불리는 이 거래를 통해서 미국의 영토는 단 하루 만에 2배가 되었단다. 나폴레옹은 이제 자기가 황제라는 칭호를 가지는 게 마땅하고 나중에 그 칭호를 물려받을 사람까지도 자기 맘대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폴레옹은 성대한 대관식을 자기가 직접 계획했어. 그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황금 옥좌에 복음을 들고 앉았고 그 복음은 초대 신성 로마 황제인 샤를마뉴 대제가 쓰시던 것이라고 주장했어. 그 다음에는 월계관처럼 만든 황금 왕관을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쓰고 이제 내가 황제가 되었노라 선언했단다. 그렇게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드디어 다른 제국을 정복하러 나설 준비를 갖추었어. 그는 프랑스의 해묵은 원수 영국부터 우선 공격하기로 했어. 나폴레옹은 먼저 프랑스에서 살고 있던 영국인들을 모조리 체포했어. 영국은 영국 영해 안에 있던 프랑스 배들을 모조리 납포했어. 프랑스 전함조가 영국 전함들이 서로를 찾아 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니고 만나기만 하면 대포를 쏘고 총격전을 벌였어. 한편 나폴레옹은 15만 명의 병사들을 영국으로 실어갈 수백 척의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노를 저어가는 널빤지 배들이었는데 대충대충 만들어져가는 배들을 보면서 나폴레옹은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한 2만 명쯤은 물에 빠져 죽을 게 틀림없겠다고 생각했대. 그러나 그는 어차피 전투 한 번 치르면 그 정도는 죽게 되어 있는 걸 뭐 라고 중얼거리면서 하여간에 빨리 만들려고 독촉했다는구나. 영국은 프랑스가 수백 척의 배를 만들어서 영국으로 병사들을 실어 나를 준비를 한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장정들을 강제로 불러내서 해군 병력을 늘려 강화하고 훈련을 시켜서 나폴레옹과의 전투에 대비했어. 영국군 병사들은 프랑스군과 싸워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의욕에 차 있었고 심지어 농부들까지도 쇠스랑 같은 것을 움켜쥐고 뛰어나올 기세였단다. 이윽고 때가 되자 나폴레옹은 해군 제독에게 전함들을 이끌고 먼저 가서 영국 해군과 붙으라고 명령했어. 해협을 지키는 영국 전함들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급히 만든 수백 척의 널빤지 거룻배로 육군을 실어 나른다는 작전이었어. 영국 함대의 사령관은 넬슨 제독이었어. 전에 이집트의 아부키르만 해전에서 나폴레옹과 맞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가 함대를 이끌고 프랑스 함대를 맞으러 갔어. 그의 기함 빅토리아호가 앞장을 섰지. 빅토리아호의 신호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단다. 영국은 각자가 임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전투가 시작됐어. 넬슨의 전함들이 뛰어난 전략으로 프랑스 해군 부대를 순식간에 무찔러버렸어. 영국 전함은 단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단다. 그러나 프랑스의 전함은 22척이나 침몰되거나 납포됐어. 육군을 실어 나르려고 급히 만든 거룻배들은 아예 바다로 나가보지도 못했어.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영국을 지켜냈어. 그러나 넬슨은 기암의 가판에 서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그만 프랑스군이 쏜 탄화를 맞았는데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었어. 프랑스 해군 제독도 죽었어. 그러나 그는 넬슨처럼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부대가 아주 박살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만 자결을 해버렸어. 트라팔가르 해전이라고 불리는 세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이 해전은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기세를 꺾어놓았단다. 나폴레옹은 영영 영국을 정복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 후 10년 동안 나폴레옹은 유럽의 나머지 지역으로 그의 세력을 떨쳤어.